안녕하십니까. 한국뒷가시연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이 시간은 시의 지평 첫 번째로 스타일을 개방하자라는 테마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시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바로 시를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속된 말로 알아야 맨장을 하지라는 말도 있기는 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그와 관련된 정보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실상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미궁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 알고 나서 시를 써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평생 시를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시 창작을 하기 위해서는 시가 무엇인지 하는 이런 물음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설령 시의 미궁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시에 대한 탐구를 멈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는 세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역시 개별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서로 감흥하는 것이 시이기 때문에 가장 개인적이고 주관적 속성을 지니는 것이 시입니다. 그래서 시를 인식하는 태도도 어느 장르보다 주관적이고 또 개인에 따라서 시론가에 따라서 시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어트는 시의 정의의 역사는 오류의 역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시를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겠죠. 김종삼 시인은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뭐 때문에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시인의 한 분이었던 김종삼 시인이 정말 시인이 못돼서 시를 잘 모른다고 답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시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그 지평이 넓다는 것이고 시의 지평은 끊임없이 또한 새롭게 더 확장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라는 개념은 고착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는 흐르는 물처럼 유동성을 지니고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입니다. 김원자 교수가 시란 무엇인가에서 이런 골치 아픈 시의 정의가 왜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아주 설득력 있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와 동양의 시갱과 문신조롱을 위시하여 수많은 석학들이 골머리를 앓았는데도 계속 이러한 질문이 주어지는 것은 새로운 시가 쓰여지는 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시적일 뿐 끊임없이 새로이 탐구되어야 하고 쓰여지고 수정되어야 하는 미래지향적으로 영원히 열려있는 문제인 까닭이다. 시는 언제나 당대를 앞서가고 시에 대한 모든 논의와 검증은 허겁지겁 그 뒤를 쫓아간다. 시인이 쓴 시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날아간 화살을 찾아 온갖 논리와 분석과 방법론으로 무장하고 달려가서 간신히 찾은 화살은 고목둥치에 박혀있거나 바위에 꺾여 부러졌거나 때로는 어느 곳으로 날아갔는지 종적도 알 수 없는 것이 되어 수십 년 뒤에나 발견될지 모른다. 참 설득력 있는 지적이 아닐 수 없는데요. 수많은 시론가가 있지만 그 시론서가 시에 대해 다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론가는 시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지만 시인이 쓴 시는 화살처럼
시론가의 시선보다 훨씬 더 먼 곳으로 날아가 버린다고 말하는 것이죠. 시인의 상상력이 언제나 시론가의 시론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의 상상력은 시론가의 상상력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사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일례로 30년대 모더니스트인 정지용, 김기림, 김강균 같은 시인들은 20년대의 시론에 묶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20년대의 대표적 시인인 김소월은 메시지를 리듬에 담아 아름답게 노래했지만 30년대 모더니즘 시인들은 그림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20년대 시는 음악에 가까웠다면 30년대 시는 그림에 가까웠던 것이죠. 20년대와 30년대 시로는 정말 천냥지차가 난다고 할 만큼 서로 시라는 이름이지만 시를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나 다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20년대와 30년대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새로운 시인들은 새로운 시법으로 노래합니다. 시론가는 시인들이 구축한 시를 보면서 시에 대한 수단 담론들을 펼쳐보지만 결코 시인의 시를 다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시의 시집평을 여는 쪽은 언제나 새로운 시인들입니다. 김종삼이 나는 잘 모른다고 대답한 것은 정말 적절한 것이었음이 이제 드러난 것을 우리가 이런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김종삼이 시에 대해 이러이러하다고 확신 있게 말한다 손 치더라도 새로운 시인들은 김종삼의 그 지적을 엎어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김종삼은 나는 잘 모른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인들은 새로운 시법으로 노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시론가는 시인들이 구축한 시를 보면서 수도한 담론을 펼치지만 시의 세지평을 여는 쪽은 언제나 새로운 시인들인데 그러면 이 새로운 시인들은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아무도 가지 않은 새 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시인들은 언제나 시에 대한 두려움을 지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0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한 조정 시인도 당선 소감에서 나는 피가 불끈거리는 동사들을 두 손에 나누어진 채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는 원정이다. 내가 가꾼 나무의 이름이 꼭 필요한 언어만 열려있는 시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나름의 시간을 밝히면서도 두려움을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께 한호아 씨는 친정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는 동안 슬금슬금 불안해졌다. 나는 아직 시를 모르기 때문이다. 무섭게 고요한 미지의 사원 안으로 첫 발을 내디딘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은 조정 시인만의 두려움은 아닐 것입니다. 시인은 신의 시인뿐만 아니라 기성시인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시의 길을 늘 열어가야 하고 또 개척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인이란 이름을 이제 그 영예로운 이름에 값을 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시에 대한 정의는 이런 관점에서 피해갈 수만
없는 그런 것이고, 시의 스타일을 어느 한 곳에만 고정시키지 말고 개방화시켜서 시를 새롭게 넓게 파악하고 또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의 다양한 그 집행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시 집행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